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듯 동물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그런데 나는 털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만 좋아했다. 나머지 동물들과 곤충들은 무섭고 징그러웠다. 특히 누구나 잡고 노는 잠자리를 나는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 언니가 나에게 잠자리를 잡으면 500원을 준다고 했다. 그 당시 500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잠자리 한 번 잡고 5,000원 정도를 받는 셈이랄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돈 색깔에 따라 가치를 안다고 하니 그 5,000원 정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나에게 500원은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걸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였다. 그래서 순간 돈 욕심에 고추밭에 세워진 장대 끝에 앉아있던 고추 잠자리 하나를 우선 눈으로 찜했다. 그리고 축 처져 있던 잠자리의 한쪽 날개를 검지와 엄지로 꽉 잡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언니를 불렀다. 너무 무서워 질끈 감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손끝에서 살겠다고 파닥파닥하는 고추 잠자리의 반대쪽 날개 소리와 그리고 그 힘에 튕겨지는 잠자리의 몸통이 내 손에 느껴지며 내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언니가 와서는 파닥이는 잠자리를 잡아 채집통에 넣으면서 이건 네가 잡은 거 아니니까 500원은 없던 거다 하며 야속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나는 속았다는 생각에 괘씸하고 분했지만 너무 무서웠기에 돈이고 뭐고 다시는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덕에 그 이후 잠자리를 다시는 잡아본 적도 없고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털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동물이 좋았다. 어느 날 사촌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일찍 결혼한 언니가 키우던 강아지를 줬다. 자신의 집에는 큰 개가 있는데 작은 개가 있으니 치인다고 데려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얼른 그 강아지를 안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고민했다. 특히 엄마가 동물이라면 치를 떨어서 단 한 번도 집에서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다. 착창 밖으로 지나쳐가는 가게 간판들을 보며 내 머릿속도 어지러웠다. 그런데 내 품에 안겨있는 하얗고 까만 털을 가진 그 강아지를 보니 모든 걱정은 금세 사라지고 그저 웃음만 나왔다. 요즘처럼 반려견으로 키우는 좋은 품종도 아닌 그저 잡종, 일명 발발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왜 발발이었을까? 발발거리고 다닌다고 해서 발발이었을까? 어느새 버스가 동네에 들어서자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됐다. 이 애를 어떻게 하지? 분명 데리고 가면 엄마가 다시 갖다 주라고 할 게 뻔한데. 나는 집에 들어가기 전 동네 아이들을 소집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머리를 맞댄 아이들은 그래봤자 10살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래도 꽤나 진지하게 의논을 한 결과 이름을 지어주고 우선 건물 뒤쪽에 몰래 데려가 빨랫줄을 구해 묶어놓기로 했다. 이름은 복실이.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듯이 그 당시 복실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 지금도 복실이라는 레트로 이름을 가진 반려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내가 살던 곳은 2층 연립주택으로 한 층에 10가구씩 20가구가 사는 꽤 긴 건물로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뒷골목이 있었다. 나는 우리 집 창가 쪽 뒷골목에 박스 하나를 구해다 집을 만들어 복실이를 그곳에 두고 해가 지기 전 집으로 들어가 우선 분위기를 살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엄마는 저녁을 하고 있었고 언니 오빠는 한창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있는 어른을 한 명 내 편으로 만들어 유리하게 갈 텐데 아직 퇴근 전이다. 그리고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힘없는 언니 오빠라도 내 편으로 만들고자 살며시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로 내가 데리고 온 강아지의 존재를 알렸다. 그러나 언니 오빠는 나와 달리 그 작고 귀여운 존재에 별 관심도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건 생각지 못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들도 나처럼 좋아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인간들을 믿고 내 편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 결국 나는 혼자 그 상황을 모든 주도권을 가진 엄마와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그날은 말할 용기가 없어 그저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뒷골목에 있는 복실이에게 몰래 가져다주고 허겁지겁 먹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복실이도 아직 어렸기에 내가 일어나자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복실이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창문을 타고 안방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언니 오빠는 알고 있었기에 그저 눈치만 보았지만 부엌에 있던 엄마는 다행히 아직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싶었다. 나는 틈틈이 몰래 밖으로 나가 낑낑거리는 복실이를 달래주었다. 복실아, 울지마. 네가 울면 들킨단 말이야. 그럼 너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조용히 하고 자자. 자장 자장 우리 복실이 잘도 잔다. 우리 복실이 울지 말고 어여 자자. 자장 자장 잘도 잔다. 그렇게 한창 노래를 부르며 쓰다듬어 주니 복실이의 두 눈은 감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세 눈을 떠버리는 복실이 탓에 몇 차례나 더 자장가를 불러야 했다.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 어린 복실이가 깊은 잠에 빠지고 나서야 조용히 그날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뒷골목에 있던 복실이는 아침잠도 없나 보다. 아침부터 얼마나 낑낑거리던지 그 소리에 깨 나가보니 집으로 만들어 놓았던 박스며 추울까봐 깔아줬던 수건이며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똥오줌은 여기저기 싸놓고 밟고 다닌 자국하며 배가 고팠는지 밥그릇은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광경을 엄마가 먼저 보고 말았다. 아침부터 집안은 한바탕 소동이 났다. 언제나 그렇듯 집안에 소동이 나면 언니 오빠는 모른 척 빠지게 일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의리라고는 없었다. 나는 독고다이로 혼자 이 일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집안의 서열 꼴찌 막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는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기에 나만의 무기를 써야 했다. 그 무기는 바로 눈물과 떼쓰기. 처음엔 애원하며 눈물 작전. 그리고도 안 되면 무한정 떼쓰기다. 울며 떼쓰기엔 정말 웬만한 장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날 정도였기에 나의 무기는 꽤나 쓸만했다. 역시 이날도 나는 혼자서 이 무기로 우리 복실이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은 아니다. 엄마 또한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매일 매 순간의 잔소리를 이겨내야만 했다. 그렇게 나는 복실이를 6개월간 지켜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복실이의 짖고 낑낑거리는 소리에 동네 민원이 심해져 갔다. 2층에 살던 짤순이 할머니라 불리는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은 할머니가 엄마 아빠에게 뭐라 하신 거다. 복실이가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며. 이 말에 나는 어떻게든 복실이를 달래도 보고 윽박도 질러 보았지만 그때뿐이었지 나아질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친척 언니네 다시 데려다 주기로 결정하고 버스를 타고 그 집에 도착해 복실이를 내려놓고 하염없이 우는 복실이를 뒤로하고 왔다. 나는 매일매일 복실이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런 모습을 알고 친척 언니가 보고 싶으면 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복실이를 다시 만났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볼품없는 개가 나를 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내가 복실이를 두고 떠난 후 복실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복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사촌 언니는 다시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복실이를 안고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한 나와 복실이의 모습에 엄마 아빠도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실이를 다시 받아주었다. 그리고 김칫국에 밥을 말아주었더니 정신없이 먹는 모습에 그동안 복실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일주일간 나도 매일매일 슬펐지만 복실이도 버려졌다는 생각에 나처럼 슬퍼하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2층 짤순이 할머니의 구박에도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나 그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복실이는 한번 보내진 이후로 혼자 있으면 더 울기 시작했다. 이제 1년.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절정에 이른 짤순이 할머니의 압박에 엄마 아빠도 견딜 수가 없었는지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빠와 복실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한적한 동네에 도착했다. 그곳엔 개 짖는 소리와 수많은 개 우리가 보였다.
나도 복실이도 쫄아서 아빠 뒤로 슬금슬금 피하는데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그리고 아빠와 몇 마디 나누더니 복실이의 목줄을 잡고 가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뭔지 몰라 아빠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 말도 않고 아주머니에게서 초록색 10,000원짜리 몇 장을 받더니 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울며 아빠 손을 잡고 주저앉았지만 그 어린아이가 큰 어른의 걸음을 멈추게는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아빠의 손에 들려 구슬프게 흐느끼는 복실이의 울음소리와 눈빛만을 남기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집에 와 나는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내가 울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기에 1시간, 아니 3시간을 울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목이 잠기고 어느새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 지쳐 밥도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밤에 엄마 아빠가 나누는 말소리에 나의 잠기가 트였다. 2층 짤순이 할머니의 협박에 가까운 민원에 어쩔 수 없이 복실이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저 어른들이 미울 뿐이었다.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 보충한 에너지로 또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작정하고 울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또 반나절을 울고 밥도 먹지 않자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스팸을 구워 밥상을 차려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 그러나 역시 나도 만만찮았기에 그 와중에도 반찬을 한번 훑어보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만큼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빠가 지쳤는지 화를 냈다. 평상시에 화를 내지 않던 아빠였기에 순간 쫄았지만 나는 더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어제 복실이를 판 돈을 내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누가 돈 달래? 복실이 다시 데리고 와! 라며 소리쳤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 단식투쟁을 해보았지만 이번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래서 몸을 추스려 복실이를 팔았던 돈을 통장에서 찾아 그곳으로 직접 찾아갔다.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나는 워낙 골목대장이었기에 그 동네 지리도 얼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대동하고 찾아갔다. 그렇게 30-40분을 걸어 개들만이 있는 그곳으로 갔더니 개 짖는 소리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찾아 복실이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팔았단다. 그때는 몰랐다. 그곳이 지금처럼 유기견 보호소 같은 곳이 아닌 개 식용을 사고 파는 곳이었던 것이다. 어린 마음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아빠와 한 달여간을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족 중에 아빠가 총대를 맨 거지만 아무튼 나는 그 누구와도 특히 아빠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 뒤로 짤순이 할머니는 나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겐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큰 개도 아닌 그 작은 개가 식용으로 단돈 30,000원에 팔렸다는 것이 어린 소녀에게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나의 복실이는 단돈 30,000원에 가엾게 떠나갔다.